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할 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에서 진 것 같은 찝찝함을 안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가 뱉은 모든 단어가 오히려 나 자신의 힘을 갉아먹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주위는 목소리가 크고 말을 끊고 비웃으며 자신감으로 위장한 오만함으로 모든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침묵하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이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굴복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패배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은 말이 아닌 바로 그 말의 부재, 즉 침묵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사상가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소수만이 인정할 용기를 가진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자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해야만 하는 사람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고, 모든 대화가 마치 진실을 건 전투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방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치명적이며 무한히 더 지적인 길을 말이죠. 그는 침묵이 단순히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존재감이라고 믿었습니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의 평정심을 뒤흔들며 결국 그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아무도 내 진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허탈감에 빠지는 당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평온함을 이용하는 동안 평화를 지키려 애쓰는 착한 사람, 쉬운 표적이 되는 것에 지쳐버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복종과 혼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침묵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쟁에 뛰어들 필요조차 없는 경지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침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를 하십시오. 응답의 부재가 아닌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응답으로서의 침묵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니체의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법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반응하고 반박하고 바로잡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조건화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나약함, 즉 약해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뒤에는 자아, 즉 에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문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착각하며 모든 대화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연약한 에고 말입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쟁할 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재확인하려 애쓸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논쟁은 지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적인 갑옷이며 이야기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에고의 필사적인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당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게임에 들어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여전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검증받고 이해받고 싶은 욕망의 덫에 갇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를 가축대의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며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게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죠. 하지만 바로 이 인정에 대한 갈구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니체가 말했듯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과 비판, 거절 앞에서도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힘은 말싸움에서의 승리로 측정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통제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흥분할 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힘.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자라나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논쟁이라는 게임은 하나의 연극 무대와 같아서 가장 먼저 일어나 연기하려는 자가 이미 패배한 자입니다. 니체는 반응하는 마음이 곧 종속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관찰하는 마음만이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말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힘을 상대방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버맨시, 즉 초인의 이상 속에 있습니다. 평범한 도덕의 한계를 초월하고 절대적인 자기 통제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초인이라는 존재를 탐구하고 그가 어떻게 침묵을 지배의 무기로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침묵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니체는 약한 자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비참함과 마주하며 그것을 강함으로 변모시킬 용기를 가진 소수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인간은 관습, 도덕주의, 그리고 타인의 박수갈채에 대한 필요성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드물고 위험하며 자유로운 존재, 위버맨시 즉 초인입니다. 초인은 세상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대로 세상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종종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해낸다는 것입니다. 초인은 토론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값싼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이해하며 언제 말하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또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설득하려 애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저 존재감을 강요할 뿐입니다. 초인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이고 권위이며 완벽한 자기 통제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칠 때 그는 시선만으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명하고 설명할 때 그는 그저 평온함으로 상대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동양 문화, 특히 한국인들이 눈치라는 개념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분위기와 기세의 힘 말입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의 벽과 같습니다. 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하려 애쓰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며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이며 전략적인 절약입니다. 초이는 내뱉는 모든 단어가 자신의 패를 하나 보여주는 것임을 압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침묵을 지배하는 자는 왕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자신만의 가치, 규칙, 도덕을 창조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인정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조종할 수 없는 개인보다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이 모든 조종 메커니즘에 대한 완벽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 때 그의 말은 제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침묵을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단순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이협을 느끼는 것일까요? 예상했던 대립이 압도적인 부재로 대체될 때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심리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타인의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혼돈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울이 비추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부의 저항이라는 위안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논리와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상대는 불안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그들의 위장이 벗겨져 버립니다. 사회심리학은 이미 대립적인 상황에서 침묵이 판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듣고만 있더라도 말하는 사람은 노출되고 불안정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응답과 반응 없이는 그들이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관장하는 영역인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판단하고 있나? 내 불안감을 눈치챘나?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 이 심리적 전장에서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작용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을 베지만 모두가 그 고통을 느낍니다.
니체는 현대 심리학이 이것을 확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를 감지했습니다. 그에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반응에 대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허영심 때문에 반응하며 잊힐 것이 두려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배하는 우월한 정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어진 모든 단어가 적에게 넘겨주는 패한 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무의식적인 비명과 같습니다. 더욱이 침묵은 조종자들에게 파괴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 통제를 통해 번성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하기 위해 상대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순환을 깨뜨리고 조종자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들은 길을 잃고 정체를 드러내며 그토록 숨기려 했던 약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거절, 유기, 굴욕의 트라우마를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상대방은 자신이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의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애적 자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 즉 환상의 중심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강인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 즉 반응하고 정당화하고 설명하려는 충동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통달을 요구하며 통달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이 타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불안감을 활성화시키고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며 가식을 벗겨내는지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이 힘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침묵을 의식적인 무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떤 논쟁에서도 이기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배우는 순간 그 누구도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묵의 힘을 단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정밀한 무기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더 이상 방어적인 방패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가면을 베어버릴 준비가 된 날카로운 칼날로서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지만 혹독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반응을 향해 비명을 지를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어하고 정당화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독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쓴다는 것, 여전히 그들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당신이 그 필요성을 죽일 때만 태어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며 진실은 존재하기 위해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입니다. 침묵의 두 번째 무기는 관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설명의 길을 잃고 말로 공허함을 채우려 할 때 당신은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듣지 마십시오. 사냥꾼이 숲에서 먹잇감의 발소리를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행간에 숨겨진 두려움, 미묘한 모순, 오만함으로 위장된 불안감을 감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장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만약 입을 연다면 그것은 외과 수술처럼 정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영토를 완전히 장악한 자의 정확성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멈춤은 긴장의 요소이며 긴장은 곧 힘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하는데 그것이 오지 않을 때 그들은 내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불편함은 커지고 그들의 마음은 추측, 두려움, 편집증으로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침묵과 함께하는 당신의 단순한 시선 하나가 잘 짜인 10문장의 말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우위를 잃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워지고 모든 단어를 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호작용의 논리를 뒤집습니다. 반응하는 존재에서 당신은 대화의 중력 중심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순수한 지배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침묵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결코 나약함의 옹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활동적이고 긴장감 있으며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선택하며 드러낼 필요 없이도 느껴지는 종류의 힘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 침묵이 이미 해야 할 모든 말을 다 한 순간이 오면 당신은 단 한 문장, 정확한 논평, 논쟁을 끝내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진실되고 더 깊으며 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훨씬 더 미묘한 문제로 이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기 위해 침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단지 이기는 것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단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여정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침묵이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사람의 소리 없는 비명일 때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등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 위에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침묵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삼키고 논쟁에서 양보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는 것이 성숙함의 동의어라고 믿게 되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이 평정심의 표시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경우
이런 종류의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위장된 복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잔인할 정도의 명확함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길들여진 항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평온함, 즉 당신의 경청하는 능력, 눈 감아주는 능력, 대결을 피하는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며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싸울 가치가 없다고,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 당신은 이 거짓된 평화를 위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당신이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노예의 도덕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자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구축한 가치체계. 그것은 체념, 죄책감, 그리고 착하게 구는 것의 도덕입니다. 당신 자신을 무효화하고 스스로를 축소하며 순응하도록 가르치면서도 그것에 대해 미덕을 느끼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체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이 사슬을 끊으려는 사람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복종에 동참하기를 멈추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당신을 삼키는 이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어주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가 권력의 의지라고 부른 것의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권력의 의지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침묵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존재감의 침묵이 태어나야 합니다. 굽히지 않고 굴욕을 당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침묵.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말 한마디 없이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침묵 말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존중할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개인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조종당하는 존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 안에 가축대 도덕을 죽이고 침묵 속에서도 권위를 바라는 사람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니체 철학의 가장 강력한 인물, 바로 위버맨시, 초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입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당신은 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수다쟁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침묵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가능한 한 모든 명료함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공허함이 아닙니다. 문장 사이의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순수한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통달이며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한 존재만으로 세상을 빚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결코 생존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월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회가 강요한 가면을 찢어버릴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초인의 침묵은 억압받는 자나 겁쟁이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전사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의 평온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고, 말하고, 당신의 진실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사는 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침묵은 그 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도피처가 되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권위의 외침, 경계선,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긍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는 이해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깊이 있는 지혜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지혜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약자는 소리치고 강자는